2023년 7월 20일 대만 신베이시. 대만의 한 명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황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쌍둥이 언니와 함께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오후 1시경 언니와 함께 지하철역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황 씨. 그런데 난데없이 그녀의 머리 위로 30kg에 달하는 에어컨이 떨어진다. 에어컨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황 씨. 깜짝 놀란 언니는 서둘러 동생의 상태를 살폈는데 황 씨는 의식이 없었다.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황 씨.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가족의 곁을 떠났다. 경찰의 조사 결과 황 씨를 덮친 30kg의 에어컨은 버스 정류장 뒷건물 17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당시 작업자이던 이 씨는 에어컨이 제대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손을 뗐는데 실상 고정이 되지 않았었고 곧바로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꽃다운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작업자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대만 경찰은 이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15년 6월 27일 대만의 바샤나이안 워터파크에서는 파우더 축제가 열렸다. 파우더 축제란 형형색색의 가루들을 뿌리며 노는 행사로서 주최 측은 물을 빼낸 수영장 안에 무대를 설치하고 무려 4톤의 유색가루를 축제용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축제가 시작되자 주최 측은 무대 장치를 이용해 참가자들에게 준비한 유색가루를 뿌리기 시작했고, 무대는 삽시간 안에 형형색색의 가루들로 뿌옇게 뒤덮였다. 그런데 축제가 한창이던 오후 9시경 미숙한 주최 측의 알바생이 유색가루를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에 뿌리는 실수를 범한다. 조명의 높은 온도 때문에 가루 입자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화재 발생 당시 무대 위에선 DJ가 공연 중이었고 관객들은 음악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불길이 무대 효과인 것으로 오해하여 환호성을 질렀고 뒤늦게 그것이 화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수십 명이 화상을 입은 뒤였다. 화재는 대략 6초 후 진압되었고 작은 불씨만 남았다. 이에 주최 측은 남은 불씨를 끄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불길을 휘저어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인원이 다치게 되었다.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 몸을 식혔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수조의 물은 피로 가득하였고 현장은 바비큐 냄새가 났다고 전해진다. 무려 15명이 사망했고 48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중상을 입은 사람은 331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가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어깨, 무릎 등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중국과 홍콩, 일본 등지에서 예정되었던 유색가루를 이용한 파우더 축제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2023년 8월 1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평화로웠던 주택가에 난데없는 굉음이 들렸다. 오전 10시 30분 911 구조대원들은 집이 폭발했고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혔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다. 구조대원들은 폭발의 잔해 속에서 3명의 부상자를 구출했고 이미 생명 신호가 없는 5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는 12살의 키건 클론츠와 그의 아버지 케이시 클론츠도 있었다. 조사 결과 폭발은 지역사회 개발 책임자인 헤더 오라비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발로 인해 옆에 2채의 가옥 또한 화재 휩싸였던 것이었다. 해당 지역은 피츠버그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플럼이라는 마을인데 이곳은 석유와 천연가스 우물로 둘러싸인 폐광지대에 있으며 일부는 폐쇄되었지만 그중 일부는 아직도 천연가스를 채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당국은 해당 폭발이 폐광의 가스 유출 문제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하며 주택의 온수기가 폭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2번의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08년과 2022년에도 주택 폭발이 발생하였고 미 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의 폭발 사고는
하수관 공사로 인해 손상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천연가스 서비스 업체 피플스 천연가스는 2008년 사고 당시 가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며 천연가스와 폭발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플럼 주민들은 폭발의 원인이 천연가스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 당국은 아직도 자세한 폭발 원인에 대해 공표하지 않고 있다. (2021년 4월 2일) 대만 북부 신베이시 수린역에서 타이둥역으로 향하는 북해선 타이루거 408호 열차에는 대만의 명절인 청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승객들로 꽉 차 있었다. 대만의 동부에 위치한 수아오와 화롄 사이의 대중교통은 해당 열차밖에 없다시피 했고, 당시에는 버스 노선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 심지어 과거에는 배를 타고 왕래했을 정도로 지형이 매우 험준하였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 28분 열차가 화롄현의 칭수이 터널에 접근하던 때 기관사는 터널 앞 철로 위에 이상한 물체가 있음을 감지한다. 그것은 바로 공사용 트럭. 기관사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빠르게 달리는 열차를 바로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열차의 속도는 시속 121km. 완전히 열차를 멈추려면 600m가 필요했지만 철로가 굽어있기 때문에 기관사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 결국 열차는 철로 위의 트럭과 충돌하고 이내 탈선하여 터널 안으로 충돌하며 밀려 들어갔다. 이 사고는 탑승객 469명 중 49명이 사망자와 216명 부상자를 기록하며 대만 역대 최대의 철도 사고로 남게 되었다. 한편 철로에 올라와 있던 트럭은 철로 바로 위 산비탈의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고 발생 7분 전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 관리자 이 씨의 트럭이 비탈에 걸려 움직이지 않자 이 씨는 이를 철도청에 보고하지 않고 굴삭기 등 개인 장비로 트럭을 끌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트럭과 굴삭기 간의 끈이 끊어지면서 이 씨의 트럭은 선로 위에 떨어지게 된 것. 심지어 사건 당일은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지만 관리자 이 씨가 몰래 공사를 강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대만 사법당국은 이 씨에게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10개월 선고했고, 그 외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2009년 2월 16일 미국 코네티컷 55세 여성 찰라 내쉬는 자신의 친구인 샌드라 해롤드의 집으로 향했다. 샌드라 해롤드는 9년 전 유일한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고 5년 전 남편마저 암으로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있는 71세의 노년 여성이었다. 다만 그녀에게는 아들처럼 키우는 반려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트래비스라는 이름의 수컷 침팬지였다. 샌드라 부부가 1995년 구매한 트래비스는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 마을의 유명인사였다. 그는 TV쇼와 광고에도 출연하기도 하였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했으며 리모컨을 사용해 TV를 보는 등 거의 인간과 다름없이 생활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샌드라는 그런 트래비스를 아들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 찰라 내쉬는 샌드라와 친하게 지냈던 만큼 샌드라의 침팬지 트래비스도 평소 그녀를 잘 따랐다. 사건 당일 샌드라의 집에 도착한 찰라는 마당에 떨어진 엘모 인형을 발견한다. 그것은 트래비스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기에 그녀는 트래비스에게 가져다줄 요량으로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때 약 10m 거리에서 트래비스가 찰라에게 달려들었다. 그대로 밀쳐 넘어진 찰라. 트래비스는 괴성을 내며 찰라의 손과 얼굴을 물어뜯고 핥히기 시작했다. 찰라는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침팬지의 강한 완력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그 참극을 발견하고 뛰쳐나온 샌드라. 그녀는 칼로 트래비스의 등을 공격하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트래비스는 멈추지 않았다. 손과 얼굴이 처참히 뜯겨버린 찰라. 샌드라는 이미 찰라가 죽었다고 여기고 자동차로 도망쳐 문을 잠근 후 911에 신고한다. What's the problem there? The chip killed my friend. What's the problem with your friend? Oh, please. What's the problem with your friend? I need to know. Let the police up with a gun. With a gun. Hurry Who up. has a gun? Please hurry up. He's killing my girlfriend. What is the problem? He's killing my friend. Who's killing your friend? My chimpanzee.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래비스에게 권총을 내발쏘았고 도망친 트래비스는 자신의 우리 옆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참혹한 부상을 당한 찰나 내쉬는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트래비스가 왜 갑자기 찰나 내쉬를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복용했던 신경 안정제가 원인이라는 설이 있으며 찰나가 트래비스의 엘모 인형을 빼앗아가는 걸로 오인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1996년에도 트래비스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한 여성이 나타나 트래비스가 원래부터 공격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트래비스에게 당한 찰나는 9개의 손가락과 얼굴뼈의 대부분을 잃었으며 영구적으로 실명했다. 이후 턱을 다시 부착하고 새로운 손을 이식했지만 이전의 모습은 되찾을 수 없었다. 찰나는 샌드라에게 $5,000,000에 달하는 소송을 걸었고 $400,000,000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샌드라 헤롤드는 트래비스의 공격으로부터 15개월 후인 2010년 5월 24일 대동맥 파열로 인해 사망하며 자식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절친을 끔찍하게 다치게 했으며 아들로 여기던 침팬지에게 배신당한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했다. 2007년 인도 비하르주 베구사라이 지역의 무샤할이라는 작은 마을은 집집마다 많은 아이들을 낳고 대가족을 꾸리는 인도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들은 낮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동을 했고 이에 아이들을 이웃집이나 친척집 혹은 학교에 맡긴 후 저녁에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을의 한 여성인 춘춘 데비 또한 자신의 6개월 된 딸 쿠시부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맡긴 후 출근했다. 그런데 그녀가 퇴근하고 학교에 왔을 때 쿠시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기를 잃어버린 데비는 패닉에 빠진 채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지만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마을의 사다 가족들에게 쿠시부의 행방을 물었을 때 사다 가족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상하다고 느낀 데비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즉시 사다 가족과 당시 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학교에는 사다 가족의 8살 아들인 아마르짓 사다가 있었고 경찰은 아마르짓에게 쿠시부의 행방을 물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마르짓은 천연덕스럽게 자신이 쿠시부를 죽였다고 대답한 것. 처음에 경찰은 소년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그를 혼냈다. 하지만 아마르짓은 경찰을 어디론가 안내했고 그곳에는 정말 쿠시부의 싸늘한 시신이 묻혀 있었다. 아마르짓은 쿠시부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싶어 목을 졸랐는데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고 울기만 하자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고 범행을 상세히 증언했다. 경찰서에 들어간 아마르짓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천연덕스럽게 웃어 보이며 경찰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아마르짓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8년생으로 사건 당시 8살이었던 아마르짓은 가난한 집안인 사다 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2006년 아마르짓의 어머니는 그에게 동생들과 사촌 동생 한 명을 돌보라고 맡긴 후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마르짓의 6살 난 사촌 여동생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사촌이 어디 갔냐고 물었고 아마르짓은 자신이 사촌 동생을 죽였다고 실토했다. 그는 사촌 동생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기 위해 목을 조른 후 돌로 머리를 때렸던 것. 아마르짓의 부모와 삼촌은 아이의 범행에 경악했지만 아마르짓의 나이가 매우 어렸고 사건이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비밀로 묻어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마르짓은 자신의 6개월 된 친여동생을 똑같이 살해하였는데 그때도 가족들은 아마르짓의 범행을 덮어버린다.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른 아마르짓을 지킨 이유는 인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아선호 사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외부인이었던 쿠시부가 살해당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아마르짓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이에 그의 끔찍한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 무려 3명을 살해한 아마르짓은 8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 때문에 사법당국으로부터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가 이런 괴물이 된 이유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타고났다는 의견과 후천적인 가정환경 때문에 폭력성을 지니게 됐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느 쪽으로도 결론 난 것은 없었다. 인도의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감옥에 보낼 수 없었으므로
아마르짓은 소년 감호시설에 들어가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그가 18세가 되던 해에 그는 감호시설에서 풀려나 사회로 나갔고 이후 그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세계 최연소 연쇄살인범이라는 아명을 얻은 아마르짓은 올해 26세가 되었다. 그는 아마도 이름과 신분을 바꾼 후 지금도 어딘가에서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1993년 8월 미국 뉴욕 사버나 4살 남자 아이 데릭 로비는 집에서 한 블럭 거리의 공원에서 하는 여름 캠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혼자서 집을 나섰다. 거의 5살이 되어가던 데릭은 집 주변 마을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이에 그의 어머니 도리는 그날 처음으로 아이를 혼자 집 밖에 나가보게 한 것. 몇 시간 후 오전 11시경 데릭의 어머니 도리는 아들을 데리러 공원에 갔는데 데릭이 행사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다. 아이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한 도린. 경찰은 즉시 마을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수색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시각 한 경찰이 마을 근처 풀숲에서 싸늘하게 식은 데릭 로비의 시신을 발견한다. 4살 아이의 몸은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모습이었는데 머리는 바위에 의해 깨져 있었고 목이 졸린 흔적과 나무 꼬챙이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데릭의 상처에는 그의 런치 박스에 담겨있던 쿠레이드라는 음료수가 부어져 있었다. 끔찍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으로 보아 변태 성욕자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사건 발생 4일 후 자신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 소년이 경찰서에 나타난다. 그 소년은 당시 13세였던 에릭 스미스. 경찰과 마주한 소년은 굉장히 들뜬 표정으로 횡설수설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데릭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길 건너의 공터에서 데릭을 봤다고 말을 바꾼 것. 데릭을 봤다는 그 공터는 사건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었다. 수사관은 데릭을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는지 물었는데 에릭은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몸을 웅크리더니 벌벌 떨기 시작한 것.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수사관들은 에릭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경찰과 에릭의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아들을 달래려 쿨에이드 음료수 한 컵을 에릭에게 건넸는데 갑자기 에릭이 무섭게 돌변하며 그 음료수를 왈칵 바닥에 쏟아버렸다. 수사관들은 그때 데릭의 시신에 뿌려져 있던 쿨에이드를 떠올리며 에릭이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사관들은 에릭에게 직접 현장을 보며 목격담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에릭은 자신이 데릭을 보았다던 위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세한 목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에릭의 부모와 경찰 모두 에릭에게 수상함을 느껴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건 발생 7일 후 에릭은 자신이 데릭을 죽였다고 자백하기에 이른다. 에릭에 따르면 그는 혼자 걸어가던 데릭에게 말을 걸어 외진 곳으로 데려간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것. 에릭과 대화했던 수사관들은 하나같이 그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데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인과 변태적 행위 자체를 즐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릭은 빨간 머리와 주근깨가 많은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이 그의 공격적인 성향을 일깨웠을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에릭에게 살해당한 데릭의 머리 색깔은 금발. 바로 에릭을 괴롭히던 학교 친구들의 머리색과 같았던 것. 에릭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3년간 소년 감호소에 있다가 이후 소년원으로 이감되었다. 2002년부터 에릭은 꾸준히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데릭 가족들의 반대와 안전 이유로 무려 10차례 거절되었고 2022년 2월에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 사회로 나왔다. 2000년 5월 3일 일본 사가현을 출발하여 텐진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난데없는 괴성이 들렸다. 갑자기 승객 한 소년이 배낭에서 식칼을 꺼내더니 버스 기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 그는 텐진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버스를 계속해서 달리게 한다. 그렇게 납치된 버스가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지 않자 버스 회사는 기사에게 무전을 쳤고 무전에 응답이 없자 회사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지만 경찰도 이렇다 할 정보가 없어 곧바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다.
범인은 17세 소년이었던 타니구치 세이이치. 그는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며 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했고, 이에 여자 인질 한 명이 몰래 창문을 열고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렸는데 무리하게 탈출한 탓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그렇게 탈출한 여성에 의해 해당 고속버스 납치가 알려졌고, 경찰은 그제야 비로소 납치된 버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수시간을 달린 끝에 한 휴게소에 정차한 납치버스. 경찰은 휴게소를 경찰차로 봉쇄하여 사건을 끝내려 한다. 그런데 그때 여자 인질 한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버스를 탈출을 해버리자 타니구치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한다. 칼로 인질들을 마구 찌르기 시작한 타니구치. 그 때문에 경찰은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봉쇄를 풀게 되고, 그렇게 버스는 휴게소를 빠져나가 다시 달리게 된다. 그 와중에 남성 인질 한 명이 또 창문을 통해 탈출한다. 버스는 어느새 후쿠오카현, 야마구치현을 지나 히로시마현에 도달했고, 히로시마현의 한 휴게소에서 범인과 경찰은 대치했다. 경찰은 협상을 통해 몇 명의 인질을 구출했지만 타니구치는 몇몇의 인질들을 타겟으로 삼아 상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경찰을 자극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인해 츠카모토 타츠코라는 인질 한 명이 사망하고 만다. 얼마간의 대치 끝에 버스는 다시 출발하여 고베 방면으로 달렸는데, 그때 잠복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버스를 멈춰 세운 후 섬광탄을 던지고 타니구치의 흉기를 빼앗으며 무려 16시간 이어진 인질극을 끝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그가 사건 하루 전 일본 유명 커뮤니티인 투채널에 범행 예고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은 그의 투채널 아이디인 네오무기차를 따 네오무기차 사건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타니구치는 심각한 가정불화와 이지매를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생긴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 타니구치는 한 명을 살해하고 수명을 부상 입혔음에도 어린 나이 때문에 고작 5년 4개월 형을 받았고, 교토의료소년원에 수감되어 갱생 프로그램을 받은 후 2006년에 사회에 복귀하였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거세게 비판하였고, 소년법 개정 여론이 전국적으로 들끓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여론에 따라 2000년 일본의 촉법소년 나이가 16세에서 14세로 하향되었고, 2006년에는 범죄자를 소년감호소에 보낼 수 있는 나이 또한 12세로 하향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량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11월) 미국 유타 26세 남성 존 존슨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임신한 아내와 1살 딸을 데리고 고향인 스탠스베리 파크를 방문했다. 고향에서 어렸을 적 즐기던 동굴 탐험이 떠오른 그는 자신의 동생 조시와 친구들 9명을 데리고 지역에서 유명한 너티 퍼티 동굴로 향했다. 1960년 발견된 해당 동굴은 연간 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탐험 명소였지만 방문객들 때문에 동굴 내부의 암석이 과도하게 부드러워져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6년 4월에 폐쇄되었었다. 하지만 2009년 관련 부처에 의해 안전 문제가 보완되었고, 이에 4년 만에 다시 개방되었던 것. 11월 24일 오후 8시 동굴 탐사를 시작한 존 일행은 1시간 후인 오후 9시경 빅슬라이드라는 지점에 도달한다. 더 큰 도전을 원했던 존과 조시 그리고 2명의 일행은 난이도가 높은 코스인 버스 카날에 도전하기로 하는데, 존은 실수로 갈림길에서 버스 카날이 아닌 에드스 푸시로 향하게 된다. 에드스 푸시는 막다른 길로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좁은 통로들이 존재했다. 자신이 버스 카날에 있다고 착각한 존은 억지로 몸을 우겨넣으며 동굴을 통과하게 되고, 그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 그는 이미 에드스 푸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대로 동굴에 몸이 끼어버린 존. 중력 때문에 그의 몸은 동굴 안쪽으로 계속해 밀려 들어갔다. 그의 동생 조시가 힘껏 그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에 조시는 911에 신고한다. 새벽 1시에 동굴에 도착한 구조대. 존이 있는 에드스 푸시는 매우 좁은 곳이었기에 다수의 인원이 들어갈 수 없었고, 이에 몸집이 작은 한 명의 구조대원이 먼저 투입된다. 하지만 한 명의 힘으로 90kg의 존을 빼내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존의 다리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겼지만 복잡하게 꺾인 동굴의 구조 때문에 밧줄은 힘을 받지 못했다. 이윽고 여러 명의 인원이 추가되어 밧줄에 풀리를 달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으나
불안정한 풀리는 계속해서 망가졌고 이를 수리하다가 많은 시간이 흘렀다. 구조대원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존을 격려했고 존 또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내보였지만 사고 27시간 후 그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너무 오래 거꾸로 매달려 있던 탓에 심장에 무리가 갔던 것. 유가족들은 구조팀과 상의 후 시신 인양을 포기하였으며 존의 시신은 그대로 콘크리트와 함께 그곳에 매장되었다. 이후 해당 동굴은 폐쇄되었으며 그곳에는 존 존스 힐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2007년 10월 태국 수란타니 21세 여성 헬레나 캐롤은 4년을 사귄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인 24세 남성 존 컬렌과 함께 태국을 여행 중이었다. 이 커플은 둘 다 영국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였다. 존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당한 돈을 상속받았고 그는 그 돈으로 여자친구인 헬레나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한 것. 그들은 태국에서 몇 달을 보낸 후 호주를 거쳐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태국에 머무르면서 동굴 투어에 대해 알게 된 존과 헬레나. 그들은 당시 머물고 있는 지방의 국립공원에서 동굴 탐험을 하기로 마음먹지만 당시는 열대지방의 기후 중 하나인 몬순의 계절이었고 이에 현지 가이드들은 동굴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들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동굴 탐험에 눈이 먼 존은 자신들을 동굴로 데려다줄 현지인을 섭외하고 이에 2007년 10월 13일 헬레나와 존 그리고 몇 명의 관광객들은 현지인의 배를 타고 동굴에 접근한다. 헬레나와 존이 동굴의 절경을 보며 감탄하던 와중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빠르게 물을 피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현지 가이드와 다른 관광객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물에 휩쓸렸다. 존과 헬레나는 빠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간 덕에 살아남았지만 높게 차오른 물은 몇 시간 동안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벌레와 박쥐들에게 둘러싸인 둘. 존은 이대로 있다간 어차피 죽을 것이라며 자신이 물에 휩쓸려가서 동굴의 반대편 입구로 나간 후 구조대를 부르겠다고 자청한다. 그렇게 존은 헬레나에게 사랑한다고 외친 후 물에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사라진 존 그리고 혼자 남은 헬레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그녀는 공포와 갈증, 추위를 겪으며 죽음을 직감한다. 그런데 사고 후 16시간 후 기적같이 한 구조대원이 동굴 안에 들어와 그녀를 구출한다. 구조대원들은 모두들 죽었을 것이라며 동굴 안에 들어가길 꺼려했지만 한 명의 구조대원이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덕에 헬레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구출된 헬레나는 존이 살아있을 것이라 믿고 존을 찾았지만 그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은 전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총 8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 때문에 몬순 시즌에는 국립공원들의 폐쇄 조치가 내려졌으며 비가 올 땐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는 영어 표지판이 세워졌다. 2002년 9월 크로아티아 포가니카 베이 31세의 체코인 미로슬라프 쿠클리시를 포함한 5명은 해저 동굴 탐험을 위해 다이빙 장비들을 싣고 출항했다. 포가니카 베이는 지중해의 맑은 물로 유명하였고 그 해저에는 복잡한 동굴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다이버들에게 각광받는 곳이었다. 미로슬라프는 일행 중 비교적 경험이 많은 다이버였는데 그는 한 해저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였다. 일행들은 그 해저 동굴에 들어갔지만 너무나도 복잡한 구조 때문에 탐험을 포기하고 수면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일행들은 미로슬라프가 배 위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행들은 미로슬라프가 낮에 발견했던 해저 동굴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는데 실패했다. 일행들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 다이버 2명. 하지만 그들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로슬라프 일행으로부터 다이버 장비를 빌려갈 정도였다. 경찰 다이버 둘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줄을 붙잡고 동굴로 잠수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줄을 놓치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미로슬라프를 찾기는커녕 한 명의 목숨을 더 잃어버리고 만 것. 동굴은 얕은 갤러리와 깊은 갤러리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얕은 갤러리의 출구 바로 옆에는 깊은 갤러리로 향하는 통로가 있었다. 즉 동굴은 물 밖으로 나가려다가 실수로 더 깊게 들어가기 쉬운 구조인 것. 게다가 동굴 안은 침전물로 가득했는데 실수로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순식간에 시야가 뿌옇게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증언된 구조 인력들은 얕은 갤러리에서 사망한 경찰 다이버를 발견하였고 깊은 갤러리에서 미로슬라프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미로슬라프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고 이에 경찰은 일행들을 구금하고 해당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였다.
경찰은 미로슬라프가 장비하고 있었던 다이빙 컴퓨터를 조사하였는데 그의 움직임에서 타살의 정황은 없었고 그가 해저 동굴에서 길을 잃은 공포스러운 상황 때문에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미로슬라프가 다이빙 당시 음주를 했던 것이 드러나 그가 쉽게 패닉 상태에 빠졌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포가니카 베이는 여전히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로 남아있으며 2015년에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1994년 남아고 20살의 남성 데온 드레이어는 200회의 다이빙 경험이 있었고 이를 인정받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 동굴 다이빙 협회 다이버들과 합류했다. 그런데 다이빙 연습 중 호흡에 문제로 실신한 데온. 그는 보스만사핫이라는 동굴에서 그대로 익사하고 말았다. 그 후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다. 10년 후인 2004년 다이버인 데이비드 쇼는 보스만사핫에서 270m까지 잠수하며 신기록을 세우는데 그때 그곳에 잠들어 있는 데온 드레이어의 시신을 발견한다. 데온 드레이어의 산소통이 바닥에 단단히 박혀있는 탓에 시신 인양에 실패한 데이비드.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온 뒤 다시 한번 시신을 인양할 계획을 세운다. 시신의 발견 후 3개월 후인 2005년 1월 데이비드는 특수 바디백, 카메라 등 장비들을 철저히 갖춘 후 다시 보스만사핫으로 들어간다. 시신이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14분이 소요되었고 산소 제한 때문에 그는 5분 안에 시신을 정리해야 되었다. 데이비드가 시신을 정리해 올라오는 동안 친구 다이버 돈 셜리가 14분 후 잠수를 시작해 그와 수중 220m 지점에서 만나기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돈 셜리가 150m 지점까지 잠수하였을 때 수중 깊은 곳에 보이는 데이비드가 움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하강하였지만 호흡이 가빠짐에 따라 위기를 겪었고 결국 데이비드를 구하지 못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다. 다이버에게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데 이는 다이버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의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고 이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데이비드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가 그토록 권했던 데온 드레이어의 시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의 카메라에 담긴 기록에 의하면 데이비드는 데온의 시신에 빠르게 도달했지만 그의 시신은 고체보다 액체에 가까운 상태였고 이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데이비드는 예상보다 호흡이 매우 가빠지게 되었다. 그는 간신히 시신을 수습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그의 몸에 감겨있던 장비의 호스등이 데온의 산소통에 걸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줄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데이비드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얻었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인해 숨이 멎었던 것. 다이버들은 몸에 걸린 장비의 줄을 느슨하게 유지하면 안 되는데 데이비드는 시신을 수습하느라 그것들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친구 돈 셜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데이비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2012년 12월 18일 미국 콜로라도 새벽 4시 25세 여성 베아트리스 신토라 실바는 22세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 맥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총성이 들리더니 집 뒷문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베아트리스는 신속히 전화기를 들고 911에 신고했다. 911, what'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11464 Hot Springs. Okay, repeat the address one more time to make sure I have it right. No. Hello? Hello? Okay, this Hello? is 911. What's going on? I just shot everybody right now. You just shot everybody? Yeah. Okay, what is your name? Daniel Sanchez? Pablo Sanchez? Yeah. Okay, how many people did you shoot? 3. Who did you shoot? My ex-girlfriend, because she was cheating on me with Roy. Okay. I'm going to shoot myself right now. Pablo, I need you to stay on the phone with me, okay? Just wait until we get there. Pablo? Yeah. Okay, just stay with me, okay? Don't shoot yourself. 해당 총격으로 베아트리스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 맥스가 숨졌고 가해자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가해자는 31세의 남성 다니엘 산체스. 그는 베아트리스의 전 남자친구였다. 베아트리스와 다니엘은 수년간 교제했지만 다니엘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베아트리스는 최근 결별을 선언했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결별을 인정하지 않고 베아트리스를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 사건 발생 3일 전 그는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베아트리스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다. 그런데 그녀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자 격분한 다니엘. 그는 베아트리스의 휴대폰을 가로채고 남자친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다. 이후 다니엘은 차를 비포장도로로 끌고 갔고 베아트리스가 도망가려 하자 대시보드를 강하게 때리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아직 그녀를 사랑하며 같이 호텔에 가자고 하는 등 억지를 부렸다. 수시간 후 그는 베아트리스를 놓아주는데 그녀는 곧바로 다니엘을 경찰에 신고한다. 폭행과 협박 등의 죄목으로 유치장에 갇힌 다니엘.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낸 후 $10,000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된다. 석방된 지 불과 6시간 후 그는 총을 들고 베아트리스에게 가서 그녀를 포함한 3명을 살해하고 자살해버린 것이었다. 특히 사망한 베아트리스의 동생 부부가 신혼이었다는 것이 알려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강한 폭력성과 재발 위험성을 내재한 인간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석방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4월 10일 미국 켄터키 오전 8시 30분경 루이스빌에 위치한 올드 내셔널 뱅크에서는 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던 은행의 매니저 레베카는 컴퓨터 화면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은행 회의실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더니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이었다. Oh my God, I just walked out. Oh, the pizza. This video is still going.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now except for the ground. AR-15 계열의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괴한. 은행 안의 직원들은 그를 피해 은행 이곳 저곳에 숨은 뒤 숨을 죽이고 몰래 911에 신고했다. 첫 번째 신고 이후 3분 만에 도착한 경찰. 범인은 경찰이 도착하자 엄폐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5분 동안 몇 차례 총격이 오갔고 경찰에 의해 범인은 사살당한다. 해당 총격 사건으로 총 5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을 당했다. 가해자의 이름은 25세의 남성 코너 제임스 스터전. 인디애나주에 살았던 그는 고등학교 때 스타 농구 선수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농구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육상 경기 등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었는데 미식축구를 하다가 여러 차례 뇌진탕을 겪었고 그 때문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등 후유증을 얻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한 그는 그때부터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했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한다. 대학 시절부터 졸업 이후까지 스터전은 총격이 발생한 올드 내셔널 뱅크에서 2년여간 일해왔다. 은행의 직원들은 그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으로부터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스터전. 그는 인스타그램에 이곳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총격 사건 6일 전 스터전은 AR-15 소총을 구매했고 그 총으로 참사를 일으킨 것이었다. 한편 사건 당일 스터전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상행동을 알게 되고 비극을 막기 위해 먼저 911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911, Operator Valves, where is your emergency? Yes, my son might be apparently has a gun and he's heading toward the Old National at on Main Street here in Louisville. Main Street, Old National? Yes, hurry! Shut the door, lock the door, and come here. I don't know what to do. I need your help. I think he's never hurt anyone. He's a really good kid. Please don't come up to him. Okay, so where did you get this information from? Who told you what's going on? His roommate called me. His roommate's very concerned. So this was, I'm sorry, I don't know what I'm doing. Please, he's non-violent. He's never done anything. Please. 관련 부처에서는 스터전이 여러 차례 뇌진탕을 겪으며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라는 질병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사망한 스터전의 뇌를 정밀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스터전이 AR-15 소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켄터키주의 허술한 총기 구매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0년 2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21세의 줄리아 머레이는 여동생,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4살 딸 앤슬리와 2살 아들 크레이튼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앤슬리와 크레이튼의 법적 보호자는 줄리아가 아닌 그녀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할머니였는데 아이들의 아버지는 마약류 소지 및 유통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같은 해 1월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가족과는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었고
줄리아 또한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10시경 줄리아는 911에 전화를 걸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Yes, sir. I need an ambulance to come to my house. And what's the problem now? I just killed my 2 kids. What's your name, ma'am? Julia Murray. And you said you killed your 2 kids? Yes, sir. How old are they? 2 and 4. How did you kill them? I drowned them. Did you drown them? Yes. You drowned them in the tub, or how did you do that? Hello, are you there? Julia, are you with me? No, I just shot myself. You just shot yourself. Yes. With what? A gun. Okay. Please hurry. Okay, I got them on the way, Julia. I'm just trying to keep you online with me until they get there. Is that okay? Will you talk to me? Julia, can you hear me?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앤슬리와 클레이튼, 그리고 총을 맞은 줄리아를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살 딸 앤슬리와 줄리아는 결국 사망했고 2살 아들 클레이튼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딸의 사인은 익사, 줄리아의 사인은 왼쪽 가슴에 총상이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줄리아와 아이들 외에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과 살인 미수 및 자살로 분류하였다. 2017년 11월 2일 미국 텍사스 911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신고자는 제이콥 핸더슨이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살을 할 것 같다며 빨리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내의 이름은 세라 핸더슨이었다. 이에 지역 보안관이 신고 장소로 출발했는데 그때 다시 911에 걸려온 전화. 방금 신고를 한 제이콥이 이제 상황이 괜찮아졌다며 출동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다. 지역 보안관들은 그래도 제이콥의 집에 들어가 상황을 체크해보겠다고 했지만 제이콥은 한사코 거절했다. 결국 보안관들은 제이콥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철수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Henderson County 911. My wife just shot her kid, What is her name? Sarah Henderson, All right, and how old are the children? 7 and 5. And they're in the bedroom? Huh? Are they in the bedroom, sir? I was in the living room. They're in the living room and they're not breathing? No, Were you home when she did this, or did you just get home? I was asleep. You were asleep? Forgive me. Why did I do that, babe? I don't know. She's not trying to leave or anything, correct? She keeps saying somebody's after her. There's nobody after her. There's nothing. She keeps saying people are coming. There's nobody even here. What did I do, Lord? What did I do? What did I do, God? 곧바로 출동한 보안관들. 집안에는 제이콥과 세라의 7살, 5살 두 딸이 쓰러져 있었고 둘은 이미 총에 맞아 숨을 멎은 상태였다. 보안관들은 그 자리에서 세라를 체포했고 세라는 곧이어 자신이 두 딸을 죽이고 남편도 죽이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 쫓기고 있었고 그 때문에 미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세라를 쫓거나 감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후 세라는 2명의 심리학자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한 명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정상이라고 판단했고 한 명은 비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를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의 남편 제이콥 또한 아내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법원은 죄 없는 두 딸을 죽인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2013년 1월 불가리아의 정당 MRF의 대표인 아흐메드 도간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었다. MRF는 권리와 자유를 위한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으로서 불가리아에 사는 일부 튀르크인과 무슬림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아흐메드 도간은 무려 25년간 MRF를 이끌어온 거물 정치인으로서 수년간 정치 및 경제 부패에 대한 비난에 시달려왔고 그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아흐메드 도간이 한창 연설 중이던 와중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불쑥 연단 위로 올라서더니 그에게 권총을 겨눴다. 하지만 권총을 발사되지 않았고 아흐메드 도간은 곧바로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경호원들이 도착하고 그는 경호원들에 의해 폭행당하였다. 총을 겨눴던 괴한은 25세 남성 옥타이 애니메메도프. 놀랍게도 그의 총은 후추 스프레이가 장전된 가스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총을 근거리에서 맞으면 화상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목숨을 잃을 확률은 낮았다. 즉 그는 아흐메드 도간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후에 애니메메도프가 어머니에게 남긴 메모에 따르면
자신이 불가촉 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적혀 있었으며 그는 이 범행으로 경호원들에게 사살당하기를 노렸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애니 메메도프는 마약, 절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었고 건축학과 학생이었는데 그의 동생 매틴이 2007년 불가리아 리얼리티 쇼 댄스 위드 미에서 우승한 후 유명세를 탔던 유명인이었기에 그 또한 유명인의 가족으로서 더욱 조명받았다. 한편 공격을 당한 아흐메드는 몇 시간 후 당 대회에 나타나 예정되었던 자신의 사임을 공식 발표하였다. 언론에서는 혼란스러운 당의 상황을 잠재우고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당에서 의도적으로 총격 사건을 벌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1960년 10월) 일본 도쿄. 일본 사회당 소속 정치인 아사노마 이네지로는 도쿄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3당 당수 연설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일본 사회주의 계열 정치가로서 좌파적 아시아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아사노마는 일본 사회당 위원장으로서 해당 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이는 NHK 방송국을 통해 TV로 생중계되는 중이었다. 그는 반미주의 노선이었기에 당시 미국과 일본의 협정을 비난하는 연설 중이었고 일부 군중들은 야유와 협박을 하는 등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연설을 이어가는 아사노마.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연단으로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아사노마의 옆구리를 칼로 깊게 찔렀다. 아수라장이 된 연설회. 해당 장면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암살 장면을 찍은 인물은 비미국인 최초로 그 해의 퓰리처 상을 받게 된다. 습격을 당한 아사노마는 쓰러지지 않고 얼마간 두 다리로 서 있었기에 큰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범인은 극우파 청년이었던 17세 남성 야마구치 오토야. 그는 16세의 나이에 대일본 애국당의 연설을 듣고 감회받아 당의 청년위원이 되었다. 이후 좌익 정치인의 연설에서 난동을 부리고 반대파를 폭행하는 행위를 한 그는 당의 폐가 될 것 같다며 대일본 애국당에서 탈퇴한 후 동지들과 전아시아 반공연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정치깡패 일에 뛰어든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좌익 정치인 아사노마를 직접 살해해버린 것. 그는 범행 이후 소년원에 수감되었는데 같은 해 11월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야마구치는 치약으로 칠생보국, 천황폐하 만세라는 글귀를 남겼는데 여기서 칠생보국이란 7번 죽더라도 역적을 죽여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그가 정치인 아사노마를 역적으로 생각해 처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사노마의 죽음으로 동정표를 얻은 일본 사회당은 선거에서 얼마의 의석수를 더 추가하였지만 사회당의 적이었던 자민당 또한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전했다. 이는 당시 자민당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가 아사노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1981년 3월) 미국 워싱턴 DC.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노동단체 연합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찬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레이건. 그에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총소리가 들리더니 백악관 대변인, 경찰관 등이 총에 맞아 쓰러지기 시작했다. 총성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레이건의 경호원은 대통령을 강하게 붙잡고 그를 리무진에 태웠다. 한 발의 총격이 리무진의 방탄 유리에까지 도달했고 또 다른 한 발은 리무진의 차체에 맞았는데 그 총알이 튕겨져 나가 열려있던 리무진 문틈 사이로 들어가 레이건에게 적중했다. 다행히 총알은 심장에 닿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피를 잃었으며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모두 공화당이어야 할 텐데요 라고 수술진에게 농담을 건네는 등 건재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부 대량 출혈로 40%에 달하는 혈액을 잃었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수술진은 그의 심장 바로 옆에서 총알을 찾아내 빼내었고 레이건은 이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퇴원하였다. 범인의 이름은 당시 27세였던 존 힌클리 주니어. 그는 학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가수가 되겠다고 LA에 갔지만 실패하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자 그는 정신병을 얻게 된다. 그는 1976년 개봉한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를 보고 해당 영화에 출연한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포스터가 예일 대학에 입학하자 힌클리는 그녀를 따라 예일 대학교 옆으로 이사했으며
포스터에 수업을 청강하고 그녀의 방문 앞에 편지를 남겨놓고 수시로 직접 전화를 거는 등 그녀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 하지만 포스터가 그에게 관심이 없자 그는 더욱 과격한 방법을 떠올리는데 그중 하나가 대통령을 암살해서 거물이 되는 것. 그는 처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암살하기 위해 쫓아다녔지만 테네시에서 무기 소지로 체포되며 실패하였고 이에 새로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을 죽이기 위해 타겟을 바꾼 것. 이후 레이건 암살에 실패한 힌클리는 13개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정신상태로 인한 심신상실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었고 대신 무기한 치료감호에 들어갔다. 2016년 힌클리는 34년 만에 석방되었고 2022년 치료와 보호관찰도 해제되며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유튜브에 자신의 노래를 업로드하며 가수로 활동 중이다. 한편 로널드 레이건은 이후 무사히 임기를 마쳤는데 이것으로 미국 대통령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테쿰세의 저주를 처음으로 피해간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테쿰세의 저주란 19세기 원주민 추장 테쿰세가 내린 저주라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끝자리가 0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다는 것으로 실제로 1840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120년 동안 적중했던 저주였다. 1840년 당선자 윌리엄 해리스는 폐렴으로 사망, 1860년 당선자 에이브러햄 링컨은 암살, 1880년 당선자 제임스 가필드 암살, 1900년 당선자 윌리엄 맥킨리 역시 암살, 1920년 당선자 워런 하딩은 심장마비로 사망, 1940년 당선자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뇌출혈로 사망, 1960년 당선자 존 F 케네디는 암살. 이렇게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것. 그런데 1980년 당선자 로널드 레이건이 저격을 당했음에도 살아남음으로써 해당 저주를 처음으로 피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 당선자 조지 부시 또한 이 저주를 피하고 살아남았는데 그는 심지어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2001년에는 9.11 테러범이 백악관을 노렸지만 실패하여 미수로 끝났고 2002년에는 부시 자신이 프레첼을 먹다가 목에 걸려 의식을 잃었다 살아났으며 2005년에는 조지아에서 한 테러범이 그에게 수류탄을 던졌지만 불발에 그쳐 살아남았다. 2008년에는 이라크에서 한 남자가 무거운 신발을 강속구로 던졌는데 부시가 빠르게 그것을 피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레이건과 조지 부시 두 대통령이 살아남았지만 혹자는 그래도 저주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테쿰세가 살던 19세기 초의 의학 기술이라면 총에 맞은 레이건이나 프레첼이 목에 걸린 부시는 죽었을 것이라는 것. 즉, 테쿰세의 저주는 작용했으나 현대 의학이 그 둘을 살렸다는 주장이다.